네, 지금 그 기어 삼성페이 선전이 나왔는데 제가 차고 있는 이거는 기어입니다. 기어. 괜찮으신가요? 기어 2입니다. 아우, 근데 글자가 작긴 작아요. 제가 이 타는데요. 글자가 작긴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불편한 그 같기도 하고, 근데 이 핸드폰을 뭐 계속 캐리를 안 해도 되니까 그 점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자도 보낼 수 있고요. 문자도 좀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교과서 만들기 한번 볼까요? 지금 좋은 교과서 만들기 시민연대 추진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지식인 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동참하실 분들께서는 휴대전화로 동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성현, 조우석 드림입니다. 정규제TV는 기본적으로 지식인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게 연락을 주시도 제가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에 우리 몇 번이죠? 4040으로 전화하시면 우리 김 PD가 안 그래도 전화 와서 죽겠는데요 또 그러냐고 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소영 변호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어떤 주제죠? 네, 지난 이태원. 지난 8일 날 그 이태원 살인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었던 패터슨이 송환돼서 예.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이라 하면 공판 기일이 정식으로 기일이고요. 쟁점이 많은 사건들은 검사와 변호사가 사전에 준비 기일을 열어서 판사와 같이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기일을 한번 갖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데다가 법적 쟁점은 이런 것들이니까 검사 측은 이런 거를 준비해주고 변호사는 이런 것을 준비해다오. 정확하십니다. 하고 판사가 부탁을 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쟁점입니다. 예. 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자료 나중에 청구할 겁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 거군요. 예. 거기에는 피의자는 나오는 건 아니겠죠? 피의자도 나옵니다. 피의자도 네. 나오나요? 예.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진행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패터슨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일사부재리에 걸린다. 이번 재판이. 예. 그리고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먼저 시청자들이 까먹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예. 9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태원의 버거킹 햄버거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그 피해자의 뒤에 가서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패터슨인지 에드워드인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잭나이프를 가지고 오른쪽 경동맥을 두세 번 찌르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경동맥을 또 찌르고 가슴도 찌르고 총 9차례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인데요. 이들을 이제 검거를 해서 검찰은 이제 에드워드가 죽였다고 보고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패터슨은 그 폭처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흉기 휴대한 죄와 그 잭나이프를 들고 갔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로 그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을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 하면 1심하고 2심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났고요, 에드워드. 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났는데 시청자께서 혹시 판사가 뭐 봐주기 위해서 저렇게 낮춰준 거냐? 그게 아니고 살인을 저지를 당시에 저 두 사람이 만 18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살인이라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 곧바로 변호사가 소년범이라는 걸 주장해서 소년법에 의거해서 징역 20년으로 최고로 높게 할 수 있는 형량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대법원에 갔을 때 대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에드워드가 죽였다고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난 이후에 검찰이 다시 재상고했지만 기각돼서 무죄가 됐고요. 패터슨은 2심에서 형이 낮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서 바로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단 법원에서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2심을 받아들여서 상고하지 않았다. 예. 근데 어떻든 리가 무죄가 되면 예. 논리적으로 패터슨이 유죄가 되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경우에 검찰이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을 안 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예. 범죄자인데 예. 한 명이 무죄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예. 예를 들어서 기소장을 고치든지 예. 아니면 증거 보강을 해서 예. 말하자면 유죄 취지의 상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공소장은 지금 주필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패터슨이 이제 무죄가 나면 패터슨이 살인범이 되니까 그 사람을 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 말씀을 예. 드리는데 이 사건 진행이 재밌게 된 게요. 2심까지는 에드워드 리가 살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둘이 같이 재판을 받다가 2심까지 살인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에드워드가 살인으로 유죄가 되고 패터슨은 폭처법 증거물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에드워드가 딱 상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패터슨은 상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딱 그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증거인멸과 흉기유대를 가지고만 딱 죄를 받고 빠져나가 버리고요. 에드워드 리는 검사는 당연히 유죄 받을 줄 알고 대법원도 그럴 줄 알았는데 무죄로 나오니까 이미 하나의 사실로 확정된 패터슨을 다시 기소를 한다라는 게 검찰 측에서는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아, 뭐 도망갔다 안 갔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패터슨은 1년 단기형을 살고 나갔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1년에서 1년 6개월,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이라는 소년범 특유의 형량을 받았는데 예. 단기 1년을 딱 채우는 순간 8.15 특사로 형 집행정지를 받고 나옵니다. 다음 자막을 한번 보시죠. 재밌는 케이스군요. 예. 자막을 한번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 다음 자막 띄워주십시오. 다음. 네. 그 자막이 나올 때까지 좀 설명 좀 예. 드리면요. 그 수감 태도가 좋다는 이유로 이제 출소를 했는데 이 패터슨이 계속해서 케어하는 변호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검사가 잠시 바빠서 출국 금지 요청을 3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다가오면 바로바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깜빡해서 이틀 정도 안 하고 있다가 3일 뒤에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 했던 그 이틀의 사이에 바로 미국으로 도주를 합니다. 검사가 게을렀나요? 아니면 검사가 뭔가 말하자면 그 뭔가의 뒷얘기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주필님의 의심이. 저는 의심이 예.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막이 나왔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담당하는 검사님의 그 계장 밑에 수사 계장이 그 당시에 그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수사를 받아서 본인이 약간 멘붕에 빠졌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흑막이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다만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분명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범인이 도망을 가버리니까 유가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출국 금지돼서 다시 형 집행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형을 살 수도 있는 그 범인을, 그리고 아까 주필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죠. 에드워드가 살인으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가로 살인으로 기소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을 출국 금지를 못해서 놓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라고 국가배상 청구를 했지만 1, 2심에서는 패소했고요. 다행히 대법원에서 뭐 제가 다행이란 표현을 좀 주관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일부 승소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패터슨에 대해서 그 살인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국회에서도 국감에서 검찰에게 자꾸 요청을 하니까 이제 검찰도 나서서 이제 2011년에 공소시효 15년이 완성되기 한 넉 달을 앞두고 예.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범죄 인도를 요청하고 미국에서 지리한 송환 재판을 하다가 결국엔 2015년 9월에 올해 9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8일날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 패터슨이 상당히 변호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송환 재판도 엄청 시간 끌기를 연속을 했는데 마지막에 변호사한테 뭐 선임료를 제대로 안 줬는지 그 불복 기간 내에 불복 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깜빡하는 바람에 그게 확정이 돼가지고 패터슨이 잡혀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 변호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잊었나요? 그까지는 미국 변호사기 때문에 제가 영어가 짧아서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전화가. 그 변호사가 서울에서의 변호사였나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 서울에서의 변호사는 그 나중에 또 이 판결에 대한 이제 일단 아쉬움은 많은 법조인들이 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범인인데 공범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단독범이라고 처음부터 가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데 여기 해당 검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범으로 기소를 해도 어차피 수사를 해보니까 현장 검증을 통해서 해보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실행을 했는데 기소를 할 때 있어서 범행 과정에 인과 과정을 다 증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검사가 편의적으로 나 증명하기 귀찮으니까 두 놈 다 유죄를 받게 해라. 이것은 검사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다. 둘 중에 한 명이 죽였다면 한 사람을 밝혀내는 것이 검사의 입장이지 법리적으로 두 사람 처벌이 가능하다고 편의적으로 근데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뭐예요?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이 사건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좀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이게 사건 현장입니다. 아주 좁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그려놨지만 가로 세로가 2m가 다 안 되는 장면인데요. 지금 사람이 서 있는 저기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던 장소고 둘이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지금 E라고 돼 있는 알파벳 E는 에드워드를 의미하고요. P는 패터슨을 의미하는데 패터슨은 자기가 저 자리에서 에드워드가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에드워드는 지금 E라고 표시되는 저 자리에서 자기는 손을 씻고 있는데 거울로 패터슨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하는데 요다음 이제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증거 사진입니다. 남아있는 확실한 물증은 이 핏자국 두 개의 사진하고 그 서울대 그 부검의학 전문의였던 이윤성 교수의 부검 소견 그리고 그 이 주변의 친구들 이날 맥도날드 버거킹에서 같이 갔던 그 10대 미국 청소년 아이들의 진술만이 이제 증거로만 남았는데 이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칼의 소지자는 패터슨이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한테 칼을 보여주라고 넘겨줬고 에드워드가 그걸 들고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I'm going to show something 뭐 이렇게 해가지고 come with me 뭐 이렇게 해서 갔다라는 진술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패터슨이 돌려받았다. 이래서 계속 진술이 엇갈리는데 여기서 이제 1, 2심은 검사가 판단한 부분을 상당히 존중을 해서 그 에드워드가 죽였다라는 그 결정적인 검사의 어떤 그 주장은 뭐였냐면 그 상처 부위가 이제 피해자가 176cm인데 가해자인 에드워드는 180이었고 그 상처 부위가 목 부위에 수평하게 났다라고 부검의가 말해서 키가 작은 패터슨 172cm입니다. 172cm 사람이 엄지와 이 검지 사이에 칼을 이렇게 쥐고 수평으로 찌르기에는 쉽지 않다. 이게 이제 검사님의 판단이어서 그것을 계속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은 왜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보았냐면 아까 그 핏자국을 보시면 핏자국에서 보면 저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세면기 바로 옆에 피가 묻어 있지 않았습니까? 패터슨은 자기 진술에 의하면 저기에 서서 에드워드가 죽이는 걸 보았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가격을 당하고 쓰러지면서 자기한테 기어와서 자기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 자리에 패터슨이 서 있었더라면 피해자를 저 자리에서 자기가 안았다면 저 자리에 피해자의 혈흔이 있을 리가 없다. 자기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패터슨의 말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해서 대법원은 에드워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또 하나 미국 헌병대 수사대의 그 CID 수사 보고서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패터슨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내가 한국인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수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여자친구는 나중에 법정에 와서 내가 확실하게 들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진술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 진술을 어느 것을 해야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판사님들의 범행 동기는 뭐였어요? 없습니다. 동기 없는 범행이 가능한 그 거예요. 일단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 10대 청소년 한 7, 8명이 이제 에드워드는 사실은 재미교포 한국인이고요. 물론 국적은 미국입니다. 패터슨은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주한미군 군무원인 그런 혼혈아였고 이 10대 아이들이 용산이나 이런 데서 몰려다니면서 좀 모범생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하고 패터슨이 항상 뭐 아르랑치기를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았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 나중에 패터슨 같은 경우는 미국 CID에서는 갱단의 일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 CID는 왜 패터슨을 범인으로 봤냐면 그 매드독이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갑자기 난폭하게 덤벼들어서 순간적으로 급소를 찔러서 사람을 해치는 방식을 매드독 방식이라는 미국 갱단이 쓰는 공격 방법인데 예. 그 방식과 아주 똑같고 패터슨은 그 갱단의 옷차림과 갱단의 어떤 표식을 갖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갱단으로 한 건데 지금 수사 기록 같은 걸 읽어보면 패터슨의 유죄라고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서의 관점에서의 수사 기록을 본다면요. 그 에드워드가 너 갱단 맞냐? 우리한테는 뭐 갱이라고 하는데 나이프도 들고 다니고 정말 사람 죽여봤어? 뭐 네가 진짜 맞아? 한번 보여주지 그래. 이런 식의 얘기들을 친구들하고 평소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새로운 잭나이프를 갖고 와가지고 자랑한다는 뭐 그런 10대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건데 사람을 한번 찔러서 자기의 어떤 과시를 해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오케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논점 예. 일사부재이냐 뭐 공소시효가 다 된 거냐 예, 그 이제 기소가 본격적으로 적법한 거냐. 예, 예. 지나간 판결은 지나간 판결이고요. 이제 앞으로 재판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 공동정범 이론에 대해서 지나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판례는 이제 공모 공동정범 이론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하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실행행위에 나가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론을 갖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 이론을 적용해서 검사님이 기소를 했더라면 어찌됐든 둘 다 처벌을 예. 받았을 거란 아쉬움이 비슷한 있습니다. 영향으로. 예.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논점으로 한번 들어가 예.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음. 그 기소의 적법성 문제라든지 공소시효 문제는 사실은 작은 논점이고요. 일사부재리가 가장 큰 논점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일사부재리 원칙 이제 실체 판결이나 면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동일 사건이란 해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께서는 뭐 한 번 살인으로 처벌받으면 두 번째는 또 살인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거는 뭐 가장 원칙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동일 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법원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당의 공소 사실은 물론 그 공소 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는 사실의 전부라는 게 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패터슨이 지금 피고인이니까요. 법원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었던 당의 공소 사실은 흉기 휴대하고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 휴대와 증거 인멸은 당연히 동일한 사건이고요. 그것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는 사실의 전부라고 하는데 지금 시청자들께서 이 말씀만 들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판례인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야간에 소란을 피우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부녀자를 강간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는 잡혔는데 경찰이 이 사람이 술 먹고 야간 소란만 한 걸로 알고 야간 소란죄로만 경범죄 처벌법에 있습니다. 그걸로만 처벌했어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뭐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밖에 안 되니까 아주 가볍게 처벌을 받았죠. 그렇게 처벌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가 저 강간당했습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판례는 이걸 바로 면소 판결했습니다.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기서 이제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면 동일이라는 말은 이제
시간적 밀접성을 한번 봅니다. 시간이 많이 밀접이 돼 있으면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요. 그걸로 판단이 안 되면 택일 관계라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강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폭행을 써서 물건을 뺏는 건데 폭행으로 처벌을 하면 그러니까 강도로 처벌을 하면 폭행은 처벌할 수 없죠. 그러니까 폭행과 강도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건 한번 보시면 증거인멸과 살인이 양립할 수 있으면 단일하지 않은데 양립할 수 없으면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을 보면 흉기 휴대는 살인하기 전에 가졌던 행위의 처벌이고요. 그 다음에 살인 행위가 벌어졌고 그 이후에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아주 밀접합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택일 관계로 봤을 때도 증거인멸이 만약에 패터슨이 처음부터 살인으로 처벌을 받았다라면 흉기 휴대와 증거인멸로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게 법리적으로는 택일 관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촉박하지만 시청자들께서 제 얘기를 들으면 희망이 와르르 무너지시겠죠. 하지만 판례는 다른 견해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판례가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아리랑치기를 합니다. 아리랑치기를 하고 나서 각자 도망쳐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훔친 물건을 분배하기로 약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분배를 했는데 범인이 한 사람만 잡혔습니다. 경찰은 본인의 진술에 따라서 나는 훔친 물건을 얻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작물취득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공범이 후에 잡혀서 강도상해가 입증이 되자 검사가 작물취득죄로 처벌받았던 그 사람을 다시 강도상해로 기소를 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동일 사실로 묶이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의 규범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논거를 들이대면서 동일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나 말하자면 검사의 기소, 수사와 기소에 중대한 흠결이 생긴 것은 분명해요. 예. 그렇군요. 그 문제가 검찰로서는 통안의 어떤 문제로 남겠습니다. 지금 아마 요번에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어떤 새로운 또 판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단일하고 동일한 거냐, 공소사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일하고 동일하다. 예. 그리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지 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그 강도 강간의 경우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이제 무슨 간단한 사건으로 처벌이 되었죠. 예. 근데 그 강간 행위가 뒤늦게 이제 접수가 되어서 그것을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로 봤다. 이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자라는 형사소송법상 이론이 계속 발전해 와서 단일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상당히 넓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단일하고 동일하냐 여부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가의 적법한 법률적 보호를 그 피해자는 못 받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수사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긴장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참 이 문제가 만일에 이거 공부 굉장히 세게 되는데요. 이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그죠? 오히려 다른 케이스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의 원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윤리 준칙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군요. 그럼 이런 제도를 갖게 돼 있는 이유는 뭔가? 그 일사부재리라고 할 때 일사라는 것은 뭔가 하는 이제 복잡한 문제를 주는군요.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제가 패터슨의 변호사라면 일사부재리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 같고요. 법률적 양심은 제가 일사부재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으로서는 아까 그 판례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인간의 보편적 정의감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도상해죄와 작물죄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에게 한번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사건이군요. 참 이 법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정의감은 아니죠. 제도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제도가 사실은 어떤 경우에든 준수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말하자면 어떤 사회적 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종 절차에 관한 엄격한 이제 규정들을 두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사건 지금 들어보니까 뭐 살인사건 자체는 사실 저는 뭐 오히려 혐오감이 들고 그렇습니다만 이 법리 문제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 사건이 이어지는 대로 우리 황 변호사한테 설명을 좀 들어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해드린 말씀 안 듣겠습니다.